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차 새댁 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옛말에 어른들이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하던데 요즘 들어 새삼 난자리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신혼집에서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좋은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디서 스카우트 제의라도 받았나 싶었어요. 그러나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회사에서 3년 동안 해외 파견을 다녀오면 승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적극 권유를 했다고 하더군요. 인생에서 2번 다시 없을지도 모르는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3년 동안 떨어져 사는 것이 불안하고 걱정되어 결정을 못 내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남편의 이야기에 저도 조금은 당황스러웠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해외로 가는 것이라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생이별을 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보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 미래를 위해서 다녀오라고 했죠. 남편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며칠 더 고민을 하는 듯 보이더니 결국에는 3년간 해외 파견을 다녀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해외로 나가게 되고 저는 신혼집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죠. 아무래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잠시 동안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옆에 있던 사람이 없으니 쓸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3년 동안 홀로 지내는 것보다는 친정에 가서 있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어요. 하지만 힘들게 딸을 키워 시집을 보냈는데 다시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모님이 부담되고 더 힘드실 것 같더군요. 그래서 자유시간을 얻었다 생각하고 홀로 지내보겠다고 당차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많이 의지하는 형님이 가까이 살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결혼 전에 야근이 많은 직종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제가 살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이리저리 눈치를 많이 봤었거든요. 누구나 결혼 초반에는 신혼집을 얻어 나와 살아도 시댁에 방문하는 일이 많잖아요. 특히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유난히 시댁에 대소사가 많아서 식구들이 모이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형님이 본인도 결혼 초반에 똑같았다면서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 거라고 친언니처럼 옆에부터 많이 도와주셨죠. 들어보면 지인들은 형님이 오히려 시어머니보다 무섭다고 하거나 괜히 어려워서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형님은 성격도 좋고 오히려 아랫사람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다 보니 제가 믿고 잘 따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서로의 집에 거리낌 없이 왕래를 하는 편이에요. 평소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집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고 형제간의 사이도 좋은 편이라서 할 일이 없으면 형님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기도 했고요. 가끔씩 남편과 다투기라도 하면 형님에게 남편 흉도 보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혼자 지내는 제가 걱정이 된다면서 해외 나가기 전에 형님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자주 찾아가서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더군요. 그래서인지 형님은 남편이 해외 파견을 가고 나서 훨씬 연락도 많이 해주시고 심심하면 바람이라도 쐬고 오자면서 여기저기 같이 다녀주시더라고요. 형님 덕분에 저는 남편이 옆에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 지낸 지 약 2달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시댁에 들러 저녁이나 먹고 가는 게 어떻겠냐며 연락을 해오셨어요. 재혼 가정이라서 그런지 평소에 시어머니가 시누이와 시아버지를 빼고는 대면대면하게 대하는 편이라서 저로서는 저녁을 먹으러 오라는 연락에 조금은 놀랍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시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쉽게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일단 시댁에 찾아가기로 했죠. 당연히 형님도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댁에 도착해보니 형님은 안 보이시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형님은 안 부르신 거냐고 슬며시 여쭈어봤는데 하실 말씀이 있어서 저만 따로 시댁에 오라고 했다면서 이야기하셨어요. 평소 며느리들에게 전화를 가뭄에 콩나듯 하는 분이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조금 걱정이 되더군요. 하실 말씀이 있어서 불렀다고 하시니 시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와 함께 차림하시면서 시어머니께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여쭤보게 되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 서윤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 당분간 시댁에 들어와 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니요. 지금 형준이도 해외 파견 나가서 3년간 한국에 안 들어온다고 하고 그 큰 집에 혼자 사는 게 시애미로서 걱정이 되기도 하니까 이참에 같이 살면서 친해지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요, 언니. 어차피 형준 오빠 한국에 들어오려면 2년도 더 남았는데 혼자 쓸쓸하게 신혼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그냥 시댁에 들어와서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멀쩡한 신혼집을 비워둘 수는 없죠.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온기가 없어서 폐가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살게 되면 발 수도 없는 신혼집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제가 시댁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처럼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 주변에 형님도 살고 계셔서 저 크게 외롭거나 하지 않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혼자 지내고 있는 저를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신혼집에서 외롭고 쓸쓸할까봐 걱정을 해주시니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두 모녀는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어 저를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한 것이었더군요. 예. 집이 폐가가 될 리는 없으니까 신혼집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시댁으로 들어오면 그 집에 은영이가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부부 신혼집에 아가씨가 들어가서 살면 된다니요? 그게 은영이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남자가 있나 보더라. 그런데 얘네들이 결혼 전에 동거하면서 같이 살아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너도 알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개방적이라서 같이 살아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더라. 요즘 동거하는 게 흠도 아니고 살면서 안 맞는 부분은 같이 살아보면서 고쳐질 테니까 이혼할 확률도 떨어지지 않겠니? 그래서 나도 애들 동거에 한번 찬성해볼까 한다. 그래서 지금 저를 시댁으로 불러들이시고 저희 부부 신혼집을 아가씨 동거하는데 내주자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 어차피 형준이도 2년 넘어야 한국 오는데 그 큰 집 혼자서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니? 마침 너희 신혼살림도 다 채워져 있는데 괜히 다른 곳 구해서 가전제품 사는데 돈 쓰는 것도 아깝고 말이야.
이게 너나 은영이에게 합리적이고 훨씬 좋은 방법이다. 아니요. 이 세상에 본인 신혼집을 신우이한테 내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가씨 지금 직장인이라 충분히 돈을 벌고 있고 결혼할 사람도 돈 못 버는 백수가 아닐 텐데 동거를 하고 싶으면 집은 알아서 구해야죠. 그리고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는 게 어떻게 저한테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인가요? 아니, 너 하나뿐인 신우이한테 그것도 못 해주니? 너 너무한 거 아니니? 아니, 내가 그 신혼집을 평생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형준이 한국 들어올 때까지만 비밀로 하고 살게 해주면 된다는데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야? 막말로 내가 너를 시집살이 시킬 것도 아니고 너는 그냥 친정집 왔다 생각하고 형준이 쓰던 방에서 편하게 지내면 되잖니.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멀쩡한 신혼집 아가씨한테 뺏기고 시댁에 들어와서 살 이유도 없고 돈이 있음에도 손에 쥔 것 없이 공짜로 신혼집 가져가겠다는 아가씨 심보가 고약해서 제가 그 집 꼭 끌어안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대출금 이자를 아가씨가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 못 들은 걸로 하고 그만 가보겠습니다. 당연히 대출금은 네가 빌린 돈이니까 네가 내야지. 아, 관리비 정도 내주면 고마운 거지 뭘 그리 야박하게 말하고 있니? 가족끼리 그것도 못 해줘? 넌 우리가 남이야? 너 만약에 집 안 내놓으면 알아서 해라. 나도 네가 부탁하는 거 일절 안 들어줄 테니까 잘 생각해서 연락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옆에 없으니 이걸 핑계로 집을 뺏어가려고 살살 구슬리다가 제가 거절을 할 것 같으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야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모녀는 계속해서 제 앞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고 저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시댁을 나와 신혼집으로 와버렸죠. 당연히 두 모녀는 돌아가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에게 옹졸하다느니 하늘에 있는 친정아버지가 시댁 식구를 막대하는 모습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을 가슴치고 후회할 것이라느니 헛소리까지 늘어놓았어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까지 들먹이는 것을 보면서 너무 서럽더라고요. 남편이 해외에 파견을 나가고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승진의 기회를 포기하고 그냥 다시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다 싶더군요. 하지만 이런 일로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일단은 모른 척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래도 제가 끝까지 받아주지 않아서 그런지 지난번 문자를 끝으로 며칠 동안 두 모녀는 더 이상 집을 내놓으라는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이 집을 포기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정확히 일주일 뒤에 형님과 같이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뜬금없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신혼집에 들이닥쳤어요. 당연히 형님과 저는 당황스러웠죠.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시누이의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까지 막무가내로 데리고 왔으니까요. 두 모녀가 어떤 행동과 말을 꺼낼지 예상은 되었지만 저는 일단 끝까지 모른 척하면서 어디 나들이라도 다녀오시고 저희 집에 잠시 들르신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시누이는 코웃음을 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언니, 제가 이 사람까지 데리고 여기로 온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 말 하기 싫으니까 얼른 짐 싸서 나오세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데리러 왔어요. 뭐라고요? 아가씨,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신혼집 아가씨한테 드릴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언니가 무슨 자격으로 자꾸 신혼집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말로 이 집 오빠랑 결혼할 때 아빠가 조금 보태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우리 집 소유나 마찬가지인데 내놓을 생각이 없다고 왜 자꾸 우겨요? 그래. 아, 우리 바깥 양반이 조금 해준 집인데 네가 자꾸 우기면 되겠니? 얼른 쓸데없는 소리 말고 짐이나 싸가지고 나와라. 너 데려다 준다고 우리 예비 사위가 고생스럽게 여기까지 왔잖니. 짐 싸는 거 힘들면 나도 도와줄 테니 이야기하고. 두 모녀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의 집 뺏어가려고 찾아온 주제에 예비 사위가 직접 데려다 준다고 했다며 생색을 내는 꼴이라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나요? 옆에서 두 모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형님도 막무가내 행동에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더군요. 어머니, 정말로 아버님이 저희에게 신혼집을 해주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 부부 결혼할 때 우리 바깥 양반이 신혼집 알아보라고 돈 주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머니, 요즘 세상에 2천만 원 가지고 집을 어디서 구해요? 그리고 아버님이 주신 그 돈은 남편 앞으로 있는 학자금 대출 갚았어요. 집 구하는데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아, 그게 무슨 말이냐? 바깥 양반이 아들 결혼하는데 2천만 원을 줬다고? 아무도 안 믿을 거짓말하지 마라. 아버님께서는 결혼하는데 대출 있으면 안 되니 갚으라고 돈을 주신 거지. 집 구하라고 돈을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뺏어가려고 하는 이 집은요. 저희 엄마가 제 앞으로 해준 신혼집이에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어머니랑 아가씨가 대체 무슨 권리를 요구하시는 거죠? 뭐라고? 아, 정말로 이 집을 너희 엄마가 해줬다고? 그리고 명의도 내 아들이 아니라 너한테 있다고? 네, 이 집 명의 제 앞으로 되어 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집 내놓으라고 하실 자격 없다고요. 두 모녀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당황했는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예비사위라는 사람도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그럼 우리가 살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시누이를 타박했어요. 형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짓다가 더 큰 창피 당하기 전에 얼른 가시는 것이 좋겠다면서 세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더군요. 결국 세 사람은 쫓기듯이 밖으로 나갔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되었어요.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형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더 이상 시끄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고 무사히 정리를 할 수 있었죠. 이후 형님은 친정엄마가 구해준 집이 아니었으면 진짜 눈뜨고 코베일 뻔했다면서 남편의 친어머니도 아닌데 어쩜 저렇게 양심이 없냐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지 모른다고 대처를 잘하라고 하시더군요. 신혼집 빼앗겠다고 우르르 모여 밀고 들어왔는데 친정엄마가 해준 집이라고 해서 쉽게 포기할 수 있겠냐면서요. 형님의 말을 듣고 저도 같은 일이 또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친정엄마가 해준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런지 이후에 두 모녀는 신혼집을 크게 탐내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두 모녀는 저를 대면대면하게 대했고요. 예상했던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자 시누이는 집을 구해야겠다며 동거날짜를 뒤로 미뤘다고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그렇게 평화로운 삶이 다시 찾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모녀와의 문제가 해결되고 약 한 달이 지났을 즈음에 저는 형님과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신호 위반을 하던 자동차에 치여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어요. 다행히 가해 차량이 속도를 높여 운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기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라도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큰 고생을 할 수 있으니
1, 2주 정도는 입원 치료를 하라고 권유를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가능한 한 통원 치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교통사고 후유증, 그거 무서운 거라며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이참에 병원에 입원해서 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결국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형님을 통해서 사고 소식을 들었는지 급하게 연락을 해왔어요. 제가 많이 다치지도 않았고 무사하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번 기회에 돈을 좀 쓰더라도 건강검진까지 받고 퇴원을 하라며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저도 마침 건강검진을 할 때가 다가와서 남편의 말에 알겠다고 했죠. 다음날 저는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정신없이 다양한 검사를 진행한 후에 병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병문안을 하겠다며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두 모녀와 문제가 있었기에 조금은 불편했지만 어떻게 알고 오신 거냐고 해맑게 웃으면서 다가갔죠. 당연히 이전에 있었던 일 때문인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웃으면서 다가가는 저를 보며 표정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몸은 괜찮냐고 치료는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빼놓지 말고 받으라는 등 걱정을 해주시더군요. 당연히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말씀에 기분 나쁜 티를 낼 수가 없어서 알겠다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한참 시댁 식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전화가 와서 시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셨던 적이 있는데 두 모녀는 그제서야 숨기고 있던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일을 시아버지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면서 만약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아들이랑 이혼을 하게 만들 거라고 협박까지 하더군요. 대체 뭐가 저렇게 당당한지 정말 황당했어요.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할 만큼 저에게 큰 결격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아들이 아니라며 매번 본체만 짜하면서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시키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당연히 저는 결혼 1년 차에 시댁에 분란을 일으켜 문자로 낙인이 찍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시아버지에게 지난 일들을 말씀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저를 힘들게 한다면 언젠가는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만 지난 일을 말씀드리게 된다면 집안이 뒤집힐 만큼 난리가 날 것이 뻔하기에 그 장소는 병원이 아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두 모녀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하고 병원에서는 큰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죠.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병문안을 다녀간 다음 날에는 형님이 병원에 오셨어요. 아무래도 창문 옆에 침대가 있어서 그런지 밤에는 조금 추워서 겉옷이 필요했고 형님께 집에서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형님은 제가 부탁한 겉옷을 챙겨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병원 밥이 입에 맞지 않을까봐 정성스럽게 밑반찬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반찬과 옷을 건네주시는 형님의 표정이 평소와는 다르게 많이 어두웠어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뭔가 심각해 보이더군요. 심각해 보이는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냐는 질문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었어요. 한참을 형님의 눈치를 이리저리 살피다가 고민 끝에 눈치를 보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여쭤보게 되었죠. 그런데 형님은 저의 질문에 쉽사리 답변을 하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고 형님은 무언가 결심을 했는지 저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셨어요. 동서, 내가 병원에 오는 길에 이걸 보여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 영상 보고 동서가 쓰러지진 않을까 걱정이네.
네? 형님, 대체 이 영상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제가 쓰러져요. 혹시 해외에 있는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대요? 저한테는 따로 연락이 없었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동서 옷 가지러 갔다가 집에서 우연히 뭐를 좀 보게 되어서. 제 신혼집에서요? 집에 뭐 별거 없는데? 동서, 일단 내가 몰래 찍어온 영상 좀 봐봐. 충격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 굳게 먹고. 형님의 성화에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휴대폰에 있는 영상을 재생해 보았어요. 그 영상엔 시어머니와 신우가 있었는데 그들은 제가 병원에 있는 틈을 타서 신혼집에 몰래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두 모녀가 안방 서랍에 있는 제 물건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통장은 물론이고 옷장에 있는 명품백 그리고 반지와 귀걸이 등을 하나씩 가방에 담더니 통장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제 다이어리를 보고 철저하게 사진을 찍어놓기까지 하더군요. 처음에는 끝까지 신혼집을 쟁탈하기 위해서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짐을 빼려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영상 속에서 두 모녀가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확실하게 집을 뺏어가기 위해서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엄마, 우리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혹시 누가 갑자기 들어오면 큰일 나는데? 만약 들키게 되면 주거침입죄로 우리 경찰 조사 받아야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나 다른 사람 집에 몰래 들어온 게 처음이라 무서워. 어제 네 새언니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있는 거 못 봤어? 의사한테 물어보니 최소한 일주일은 병원에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 만약 누가 보고 신고해도 우리가 시어머니랑 시누이라고 하는데 지들이 뭐 어쩌겠어? 병원에 누워있는 애가 갑자기 들이닥칠 일도 없고 쟤 누워있을 때 빨리 처리해놔야 네가 들어와서 살지. 그러네. 어차피 시어머니랑 시누이라는 명분도 있고 큰 문제 없겠네. 우리 엄마 역시 일처리는 확실해. 새언니, 오빠랑 이혼시키려면 가짜 사진 제작할 물건들 여기저기 걸어놓고 하면 되는 거지? 칫솔이랑 남자 옷들도 세팅하고 침대에 남자 머리카락 좀 뿌려놓고. 내가 돈 많은 예비사위 얻으려고 별짓을 다 하네. 은영아, 칫솔은 새 거니까 그냥 놓지 말고 여기저기 비벼서 계속 여기서 쓴 것처럼 해야 한다. 그리고 세탁바구니에 가져온 이서방 속옷도 몇 개 넣어서 사진 찍고. 이거 잘 해놓고 찍어야 돼. 알았지? 근데 엄마, 이거 오빠가 믿기는 할까? 그 의심 많은 양반이 언니가 남자를 집에 들였다는 거 쉽게 믿지 않을 것 같은데. 괜히 일 잘못돼서 들키기라도 하면 새아빠한테 벼락 맞을 각오해야 되는데 쫓겨나는 거 아니야? 불안해 죽겠어 진짜. 아니 이서방네 집에서 결혼하려면 집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받아준다고 그랬다면서. 게다가 5천만 원 이상 돈을 내놓으라는데 그 모든 걸 우리가 무슨 수로 해결을 하니? 그리고 결혼식도 2년 동거하고 해야 한다는 게 조건이라면서. 사돈 될 사람들이 부자라 시집 보내는 게 쉬울 줄 알았더니만. 에휴, 어째 일반적인 놈한테 보내는 것보다 더 힘드냐? 그러게, 나도 오빠 집이 부자라서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 줄 알았지.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오빠가 이혼 안 한다고 하면 어째? 그럼 내 결혼도 날아가는 건데.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해라. 어떤 남자가 신혼방에 다른 남자를 들인 여자를 이해하고 넘어가? 혹시 몰라서 가짜 사진까지 증거물 모으고 있잖아. 괜한 헛소리 말고 세팅 다 했으면 증거 사진이나 찍어. 형님도 그 영상을 아주 가까스럽게 찍으셨다는데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베란다 문을 닫으려고 베란다에 갔다가
두 모녀가 들이닥쳐 하는 얘기를 듣고 찍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10초라도 일찍 베란다에서 나왔음 딱 마주쳤을 뻔했다고요. 영상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하겠더라고요. 시누이를 부잣집에 결혼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아들 부부의 신혼집을 빼앗으려고 집에 남자를 들였다는 가짜 사진까지 제작하다니 정말 황당했죠. 이뿐만이 아니라 제 통장이며 명품백과 반지, 귀걸이 등을 훔쳐서 되팔아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려고 하는 듯 보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머리가 아프더군요. 영상을 보고 난 후 저는 신혼집으로 가서 두 모녀에게 난리를 쳐야 하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해결을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럴 때 남편이 옆에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 전화해서 괜히 걱정을 시킬 수도 없고 지금 당장 불러올 수도 없는 상황이니 제가 발벗고 해결을 해야 이 위기를 무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형님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 보내주셔서 혹시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저에게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고민을 좀 해보니 제가 직접 가서 난리를 치는 것보다는 그냥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사진을 보내기를 기다렸다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꼴을 보는 것이 훨씬 속 시원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죠. 그렇게 며칠 뒤 저는 기다리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이 되어서 집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해외에 있어야 할 남편이 병실에 노발대발하면서 들이닥친 거예요. 형님과 저는 남편과의 예상치 못한 만남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 미쳤어? 이 사진 뭐야? 내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집에 남자를 들여놔?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나 못 믿는 거야? 이 사진들을 보고 그런 소리가 나와?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빨리 설명이나 해. 형님은 당황스러운 상황에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가 직접 상황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저 서방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진정하세요. 형수님이 무슨 상관이시죠? 이건 부부 일입니다.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마세요. 일단 진정하시고 이 영상 좀 봐주세요, 서방님. 남편은 형님에게 휴대폰을 받아들었고 씩씩거리면서 바로 영상을 재생하더군요. 그리고는 영상을 확인하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은 어떻게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를 수가 있는 거냐면서 당장 영상을 들고 시댁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형님은 퇴원을 하자마자 곧바로 시댁으로 가게 되었죠. 당연히 두 모녀는 외국에 있어야 할 남편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대체 왜 한국에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당신들이 불렀잖아요. 멀쩡하게 해외 파견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짜 사진 보내놓고 누가 봐도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소리 아닌가요? 그게 무슨 소리냐? 가짜 사진이라니. 누가 그런 걸 너한테 보내? 누구긴 누구예요. 아버지 옆에 꼭 붙어 계시는 새어머니가 보냈죠. 가짜 사진이라니? 내가 보내준 사진들이 왜 가짜야? 직접 내 두 눈으로 목격하고 촬영까지 했는데. 내가 너를 아들로 생각하니까 증거물까지 모아서 보냈지. 남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니?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이게 어디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해?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 이참에 드러나 봅시다. 상황 보니까 와이프 입원했을 때 찍어보낸 것 같은데 평소에는 대면대면한 사람들이 왜 아무도 없는 신혼집에 들어가셨을까? 그리고 집 비밀번호를 전혀 몰랐을 텐데 문은 어떻게 열고 들어갔어요?
아니, 얘가 교통사고 나서 아프다고 하니까 나는 퇴원하고 잘 챙겨 먹으라고 반찬을 몇 개 해서 가지고 갔지. 그리고 비밀번호가 왜 필요하니? 아버지한테 네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오시면 사용하라고 카드키 주고 갔지 않니? 평소에 며느리한테 관심을 하나도 주지 않는 양반이 퇴원하고 밥 굶을까봐 반찬을 직접 해서 가져다 놓았다고요? 그 얘기를 누가 믿나요? 어차피 다들 믿지도 않는 얘기 그만하시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세요. 이번이 당신이랑 은영이가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용서? 나랑 은영이가 용서받을 게 뭐가 있다고 이 난리야?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기껏 생각해서 네 와이프 바람 피운 증거물 가져다 줬더니 아주 난리를 치네. 내 와이프가 불륜을 저지른 것은 확실해요? 어차피 계획한 대로 저랑 와이프 이혼시키고 신혼집 빼앗아 가겠다는 계획은 이미 물 건너 간 것 같은데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그래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럼 네 새어머니가 니들 부부 신혼집을 빼앗아 가려고 가짜 사진을 만들어 이혼이라도 시키려고 했다는 거야? 당신 있는 그대로 여기서 얘기해. 얼른. 아니에요, 여보. 내가 설마 일부러 형준이를 이혼시키려고 했겠어요? 그냥 며느리 생각해서 반찬 좀 가져다 주려고 했다가 우연히 남자 속옷이랑 칫솔을 보게 되었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사진을 찍어서 형준이한테 알고 있으라고 보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영상은 뭔가요? 두 사람이 했던 대화도 다 녹음되어 있는데 그냥 공개하고 변명이든 사과든 들어보죠. 저는 형님에게 받은 영상을 식구들 앞에서 재생했어요. 영상을 통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에 있는 물건들을 도둑질한 것부터 신혼집을 빼앗아 가려는 것을 목적으로 가짜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죠. 당연히 두 모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자 시아버지는 내 아들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서 노발대발 난리를 치셨어요. 그제서야 두 모녀는 위기감을 느꼈는지 저와 남편의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두 모녀를 용서할 수 없었고 당장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이번 일로 화가 많이 났던 것인지 애초에 용서받을 기회를 줬음에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거부한 것은 당신들이니까 각오하고 있으라고 단단히 이야기를 하더군요. 시아버지도 이번 일로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영상을 확인하시고 시어머니와 시누를 맨몸으로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는 이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시어머니와 시누는 문 앞에서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으나 시아버지는 이번 일로 실망을 많이 하셨는지 끝까지 받아주지 않으시더군요. 결국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이혼을 당하게 되었고 시누이와 함께 가진 것 없이 집을 나가야 했어요. 저도 예정대로 두 모녀의 실체가 담긴 영상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죠. 두 모녀는 고소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도둑질한 물건들은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며 신혼집으로 다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남편에게 선처를 부탁했지만 이미 고소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일이었기에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하였죠. 그로 인해 두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이후 두 모녀와 소식이 끊기게 되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 형님이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친한 언니에게 두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면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 모녀는 옆 동네에 있는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잣집 아들한테 시집을 보내야겠다며 억지로 신혼집을 빼앗아 가려고 했었기에 처음에는 집과 5천만 원을 구하지 못해서 시집을 보내지 못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누이와 결혼을 하겠다던 남자는
부잣집 남자가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두 모녀가 집에서 쫓겨나 오갈 곳이 없어지자 그 남자는 상황 판단을 빠르게 하여 시누이를 버렸다고 하더군요. 결국 두 모녀는 한동안 찜질방과 숙박시설을 오가면서 살다가 아르바이트로 겨우 돈을 모아 단칸방을 얻어서 살게 된 것이었어요. 그동안 두 모녀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 소식을 들으니 사이다를 들이킨 것처럼 답답했던 곳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동안 두 사람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남편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힘든 일을 겪으면 좋은 일이 다가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남편은 남은 해외 파견 기간을 채우기 위해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죠. 남편의 승진 소식에 한동안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두 모녀도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번 기회에 개과천선해서 앞으로는 양심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